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마 이 주제를 들으시면 그거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투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이건 단순히 어느 코인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그런 가격 예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규칙, 그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잘 보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뭐 차트 분석이나 투자 조언이 아니고요. 네, 그 대신 도대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왜 세상에 나왔고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은행이나 증권사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가, 그 핵심 설계와 철학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잠시 잊고 이 기술이 풀려고 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해 보시죠. 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더 빠른 기술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신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가깝죠.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을 꿰뚫는 키워드는 편리함과 확정성의 미묘한 차이, 편리함과 확정성. 그리고 기록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내고 있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왜 이 기술을 단순한 투기 열풍으로만 볼 수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편한 금융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이면 송금이 끝나고 주식 거래도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체결되고요. 그렇죠. 모든 게 실시간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굳이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편리함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편리함은 대부분 앱 화면,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기준입니다. 아, 화면에서 보이는 것. 네,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거래 완료라고 뜨니까요. 하지만 그 화면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요? 네, 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는 수많은 내부 장부들이 있고 우리가 체결이라고 인식하는 순간과 실제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확정의 순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랑 진짜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 살 때랑 비슷한 건가요? 제가 가게에서 카드를 긁으면 바로 승인이라고 뜨지만 사실 그 돈이 제 은행에서 가게 주인 통장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데는 며칠씩 걸리잖아요. 와,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며칠간의 정산 과정이 바로 확정성에 도달하는 시간인 셈이죠. 평상시에는 이 시간 차이가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네,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처리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극심하게 흔들리거나 거래가 폭주하는 비상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비상 상황이요? 갑자기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거나 특정 자산의 출금이 제한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건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애초에 이런 시간차와 중앙화된 정산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와, 저는 제가 쓰는 뱅킹 앱이 그냥 실시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화면 뒤에서는 며칠짜리 아날로그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블록체인은 이 정산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려는 기술인 건가요? 빠르기보다는 확실하게 만들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확실하게요? 네. 송금을 0.1초 더 빠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래의 실행과 확정을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순간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금융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아, 실행과 확정을 하나로? 네. 거래가 일어나는 즉시 그 소유권 이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 그 핵심에 공용장부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은행이 쓰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랑 뭐가 다른 건지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누가 이 기록이 진짜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아, 권한. 네.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은행이 주인입니다. 만약 기록에 오류가 생기거나 해킹을 당하면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죠. 그렇죠. 그게 당연하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모든 진실이 단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블록체인의 출발점입니다. 원본을 가진 주체가 한 곳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죠. 아, 여기서 공용이라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투명성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도 혼자서 기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통제권의 분산입니다. 혼자서는 못 바꾼다. 네, 기록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다수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록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려면 네트워크의 과반수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일부러 좀 불편하게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의도된 불편함이죠. 와, 의도된 불편함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 발전은 불편함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더 빠른 자동차 대신 일부러 더 튼튼하지만 느린 마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한 주체를 믿어야만 하는 리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은행을 믿냐 못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앙 주체를 무조건 믿어야만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가진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안인 셈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절대로 멈추거나 조작될 수 없다는 신뢰, 그 자체를 기술로 구현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의도된 불편함이 사실은 시스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안전한 공용 장부라면서 왜 이더리움은 항상 느리고 비싸다는 비판을 받죠? 네, 항상 나오는 얘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심지어 일부러 느리게 설계됐다는 표현까지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L1, 레이어 1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L1? 이더리움 L1, 즉 메인넷은 모든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은 신중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느립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역할은 신속 처리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종 확정이기 때문이죠. 대법원 비유 재미있네요. 확실히 와닿습니다. 이더리움 L1이 바로 그 대법원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거래가 시스템의 규칙에 맞게 일어났는지, 이중지불이나 조작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검증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러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이 느림과 비싼 수수료는 사실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그게 비용이었군요. 네, 신뢰를 위한 비용이죠. 법원 비유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자잘한 거래까지 전부 이 느리고 비싼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매일 커피 사 마시는 것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실무는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겠군요. 그게 바로 L2, 레이어 2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L2가 등장했습니다. L1 대법원이 판단의 영역을 책임진다면 L2는 계산의 영역을 전담합니다. 판단과 계산. 네. L2는 수많은 거래들을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한 뒤 그 결과만 요약해서 L1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수많은 민사 사건들을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 중 중요한 것들만 대법원에 보고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L2라는 지방법원이 계산을 실수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으로 결과를 조작해서 대법원 격인 L1에 보고하면 어떻게 막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지방법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설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기본 전제는 L1은 L2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입니다. 믿지 않는다. 네, 신뢰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의 구조 위에서 작동하죠. L2가 L1에 계산 결과를 보고할 때는 그냥 이게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요? 네, 자료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옵티미스틱 롤업인데 이건 일종의 명예 시스템이에요. 명예 시스템. L2가 저 계산 다 맞게 했어요 라고 보고하면 L1은 일단 낙관적으로 믿어줍니다. 대신 약 일주일 정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는군요. 네,
그 사이에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누군가가 저 계산 틀렸는데? 하고 증거를 찾아내 L1에 제출하면 거짓 보고를 한 L2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고 그 보고는 무효가 되죠. 와, 속이면 반드시 걸리고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L2가 정직하게 행동할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믿어주되 거짓말하면 끝장이라는 거군요. 재미있네요. 다른 방식은 뭔가요? 다른 하나는 영지식 롤업, GK 롤업인데 이건 숙제와 정답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숙제와 정답지? 네, L2는 계산 결과와 함께 이 계산 결과가 이 과정에 따라 도출되었으므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호학적인 증명, 프로프를 함께 제출합니다. 아, L1은 그 복잡한 계산 과정을 전부 다시 해볼 필요 없이 이 증명서가 유효한지만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증명 자체가 결과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거죠? 그럼 이의의 제기 기간도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확정될 수 있지만 이 증명을 만드는 기술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L2가 L1을 속여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L1, L2 구조가 정말 정교한 법원 시스템 같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이런 복잡한 구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죠. 그냥 거대한 공용 장부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최초 개발자가 이런 확장성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의도된 선택이었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아, 안 한 선택이요? 네, 이건 기술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 문제입니다. 철학의 차이. 비트코인이 풀고 싶었던 문제는 아주 명확하고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국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도 절대 그 규칙이 바뀌지 않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디지털 돈을 만드는 것. 오직 그거 하나? 네, 그래서 다른 모든 가치보다 단순함과 불변성, 그리고 극강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뒀죠.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오직 못을 박는 일에만 완벽하게 특화된 망치와 같습니다. 아, 망치. 다른 기능은 과감히 포기한 거죠. 아, 망치와 드릴의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더리움은 드릴이군요. 그렇죠. 반면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돈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계약이나 규칙, 프로그램까지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 즉 월드 컴퓨터를 지향했죠. 월드 컴퓨터. 그러려면 당연히 확장성이 전제되어야 했고 그래서 L1, L2 같은 복잡하지만 유연한 구조를 택한 겁니다. 다양한 날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전동 드릴처럼요. 애초에 풀려던 문제의 종류와 범위가 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냥 솔라나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했는가입니다. 아, 트레이드 오프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더리움의 최우선 가치는 앞서 말했듯 절대 무너지지 않는 탈중앙화된 기반, L1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찾자는 바텀업 접근입니다. 기반부터 단단히 다지고 시작하자는 거군요. 네, 반면 솔라나는 일단 최고의 사용자 경험, 즉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해서 사용자를 모으고 그 시스템을 점차 더 튼튼하고 탈중화되게 만들자는 탑다운 접근에 가깝습니다. 아, 접근 방식이 정반대네요. 그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대가로 블록체인 기록을 검증하는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사양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고사양 장비를 갖춘 소수만이 검증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이더리움에 비해 더 중앙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이것은 나쁜 설계가 아니라 의도된 트레이드오프, 즉 상충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흥미롭네요. 그럼 솔라나의 선택은 말하자면 일단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니 완전한 탈중앙화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하자는 전략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용자가 쓰기 편해서 유리할 수 있어도 나중에 외부의 규제나 공격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거고요. 정확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지만 출발하는 철학이 완전히 다른 셈이죠. 와.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단순한 기술 속도 경쟁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선택의 결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결국 어떤 코인이 오를까라는 질문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미래의 금융 인프라는 어떤 철학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와, 이더리움의 신중한 접근이 성공할지, 솔라나의 빠른 실행력이 시장을 장악할지, 혹은 전혀 다른 제3의 모델이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논의가 단순한 기술 유행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는 가격 변동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질문들을 함께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만 볼 수 없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게 파본 보람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이 은행이나 정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블록체인은 특정 주체가 아닌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규칙, 즉 코드를 신뢰하는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규칙을.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뢰를 만들어주던 중앙의 문지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해질까요? 그러게요. 문지기가 사라진 세상이라. 이건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